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도 돌아왔는데요. 오늘 시스템 사정상 약간 지연이 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강연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교수님 강연 끝나시고 모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고려대학교 이승우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입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어떤 강연해 주실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강연 제목은 이제 호이겐스 원리와 빛, 파동, 색, 공학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색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색을 하면 제가 입고 있는 옷처럼 이런 색을 어떤 유기 염료를 통해서 염색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색을 보아왔는데요. 네. 구현을 하고 보아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물질 자체 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염료의 특성이 아니라 네. 어떤 구조, 특히 나노 구조를 통해서 색을 구현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되는 것이 또 호이겐스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떤 생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기 염료 분자들을 통해서 색을 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피부색, 여러분들이 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흔히 살색으로 얘기하는 이 피부색은 네. 저희가 이제 알려진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통해서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기 분자가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가지고 저희가 보는 색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에 많이 피부가 그을리게 되면은 그 멜라닌의 어떤 분포나 농도가 바뀌면서 저희가 색이 이제 검게 되고 이런 원리인데요. 그거에 관해서. 네, 그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곤충이나 새들이나 요런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색을 조금 다르게 냅니다. 오. 그런 멜라닌 같은 색소 분자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나노 구조체를 독특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 분자의 특성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 색을 내고 이게 이제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추상적이실 네. 수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또 기대를 보면서 교수님 자리로 오시고 예. 강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해드린 고려대학교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공과대학 융합에너지공학과와 이제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인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호이겐스 원리와 빛, 파동, 컬러 공학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잘 제어해서 저희가 색을 구현하는 어떤 인간 혹은 자연계가 색을 구현하는 방법을 넘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색을 한번 구현해 보지 않을까 요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제가 레이저 포인터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레이저 포인터로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카멜레온은 피부색이 변합니다.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피부색을 못 바꾸죠. 바꿀 수 있는 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선탠을 해서 멜라닌 색소를 바꾸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카멜레온은 실시간으로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틀었는데, 예, 지금 초록색이었던 카멜레온의 색깔이 어떻게 되고 있죠? 피부색이 점점점 초록색이었던 게 점점 그러니까 노란색 빛이 점점 띄고 있죠. 요 오른쪽 아래가 원래 색이었고요. 왼쪽이 변한 색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약간 붉은색에서 노란색이 점점점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못하죠. 근데 이 카멜레온 녀석은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기 분자에 의해서 색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실시간으로 바꾸면서 구조에서 파생되는 색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남자 카멜레온이 마음에 드는 여자 카멜레온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색을 바꿉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빛의 파장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린빛 같은 경우에는 빛의 파장이 조금 짧고요. 대략 가시광선 대역의 빛의 파장이 대략 400나노미터부터 한 750나노미터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400에서 한 480나노까지는 블루, 한 500에서부터 한 550 중반까지는 그린, 그거 넘어서 한 600까지는 옐로우, 그거 이상이 되면은 그 레드, 빨간빛이 나는데 그 파장을 가변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색을 다이나믹하게 바꿉니다. 카멜레온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설명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프리즘에 백색광을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린,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가 이렇게 분포가 나눠지는 이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 여기에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 하나로. 이 가시광 대역의 모든 파장의 빛, 그러니까 빨강, 노랑, 초록, 그린을 다 섞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백색광이 되죠. 백색광을 프리즘에 넣어주면은 빛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면 반사도 경험하게 되고 투과도 경험하게 되고 굴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꺾이는 거죠. 특히 굴절 같은 경우에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색광을 넣어주더라도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예전에 이제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분이시고요. 1690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읽을 수가 없죠. 영어가 아니라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때 이제 호이겐스라는 분이 빛이 물질에 입사를 했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한 원리를 제안을 합니다. 이걸 호이겐스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는 이제 빛이 와서 파생되는 구면파의 간섭으로 이해가 가능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어요. 이걸 호이겐스 원리라고 하는데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구면파가 뭔지 봐야 되는데요. 구면파는 이 연못에서 보시죠. 통통통통 흔드니까 이 물결파가 이렇게 쫙 퍼져 나가죠. 그러니까 원형파가 이렇게 쭉 퍼져 나가죠. 이걸 구면파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 손으로 똑같은 주기로 구면파를 형성을 하게 되면 구면파가 두 개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걸 보실 수 있냐면요. 여기는 파가 그대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파가 없죠. 파가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저 멈춰진 이미지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면 여기는 파형이 잘 보이죠. 근데 여기는 파형이 잘 안 보이죠.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구면 파동이 같이 재생이 되는데 파와 파가 합쳐지니까 간섭을 하게 되고 간섭이 보강 간섭이 되면 파가 있고 상쇄 간섭이 되면 파가 없는 겁니다. 보강 간섭을 상쇄 간섭 각각 뭔지 볼까요? 파가 여기 두 개가 있죠. 얇은 선으로 된 파가 두 개가 있는데 보면은 파에 산과 산 혹은 골과 골이 파 두 개가 같이 겹쳐집니다. 산과 산이 겹쳐지고 산과 산이 겹쳐지죠. 요걸 합하면은 이렇게 더 큰 파가 형성이 되죠. 이걸 영어로는 슈퍼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첩 혹은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과 산이 만나니까 산이 더 커지고 골과 골이 그대로 만나니까 골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산 위치가 골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파의 산 위치가 파 2의 골 위치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와 요거를 더하면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 1과 파 2가 간섭을 하면 이 경우에는 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같이 이제 산과 산이 요거를 이제 저희가 결 맞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이 잘 맞아 있으면은 간섭을 보강 형태로 해서 파가 더 커지고 결 맞음이 맞지 않게 되면 즉 산과
골이 만나게 되면 상쇄돼서 간섭돼서 없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저희가 파의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 중에서도 구면파가 간섭되는 거를 잘 따라가면 저희가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과를 보겠습니다. 이쪽에 물질이 있고요. 빛이 오게 되면 빛이 물질 내의 원자들의 구면파를 이렇게 형성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면파가 쭉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구면파를 모두 간섭을 시키면은 평면파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과입니다. 또 반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질이 이렇게 있고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물질입니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입사가 되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인시던트, 입사된다는 뜻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오게 되면 물질 내에 있는 원자들, 분자들을 막 같은 속도로, 같은 주기로 흔들게 돼요. 그러면은 요 까만색으로 표현되는 원자 혹은 분자들 안에 있는 전자들이 흔들리면서 구면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 구면파들이 반대로 나가게 되면 그게 반사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굴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굴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빛이 이렇게 지금 드럼통이 굴러오듯이 굴러옵니다. 그럼 요 위치의 빛은 물질과 먼저 만나게 되고, 다른 위치에 있는 빛들은 물질하고 아직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빛이 물질을 만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걸 저희가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지점에 있는 부분의 빛만 느려지고 나머지는 그냥 공기에 있듯이 빨리 오게 되니까 빛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2005년부터 저는 대학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읽었던 책 중에서 재밌는 책이 이제 수학이 없는 과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그림이, 요거와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유사한 그림이 있었는데요. 드럼통을 이렇게 굴리게 되면 여기 지금 굴러지는 요 부분은 콘크리트고요. 요 밑에 초록색 부분은 잔디입니다. 근데 콘크리트보다 잔디가 마찰력이 더 커지게 되니까 드럼통이 이렇게 굴러왔을 때 요 지점을 먼저 만나게 되면 요 지점에서 마찰력이 커져서 느리게 가고, 나머지 지점은 조금 상대적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드럼통이 이렇게 꺾이겠죠. 빛의 굴절이 실제로도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면파의 중첩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게 되면, 빛이 이렇게 오고 빛이 올 때 이제 평면파로 오게 되면 이 물질과 만나는 지점부터 빛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면파가 형성되는 주기가 짧아지게 되죠. 이게 빛의 굴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의 파면이 꺾이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과, 반사, 굴절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앞서 제가 프리즘에서 설명을 드렸던.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나아가는데, 요거를 회절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절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물질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때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앞서 본 것처럼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이 떨리게 되고, 즉 분자나 원자들의 전자들이 떨리게 되고 구면파들을 같이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로부터 형성된 구면파들을 합치게 되면 이런 평면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쪽 끝에서 흔들려서 나오는 구면파들은 옆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만나는 녀석들이 없고 중첩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구면파 형태로 옆으로 가죠. 이거를 저희가 회절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디프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가 자꾸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절이 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뚝이 이렇게 있고 뚝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이 갈라진 틈으로 물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옆으로 원형 형태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원형파 같은 이런 물결파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회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분이 계세요. 영의 이중간섭 실험인데요. 이게 영이라는 과학자분이 한 이중간섭 실험인데 한번 보죠. 여기 슬릿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슬릿 뒤에서 빛을 평면파 형태로 이렇게 쫙 보내줬을 때 슬릿에 막혀있는 부분으로는 빛이 투과하지 못하지만 슬릿을 통해서 빛이 투과할 때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끝에서 회절이 일어나서
구면파 형태로 이렇게 나아가죠. 구면파 형태로. 근데 이렇게 구면파 형태로 나아가는 빛은 빛 자체는 그냥 하나로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다시 구면파 형태 두 개로 만들고 얘를 중첩시키게 되면 아까 제가 물결파에서 두 개의 봉을 흔들어서 구면파 두 개를 형성을 하고 회절시켜서 있고 없고 있고 없고를 볼 수 있게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면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나오고 얘가 중첩이 되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즉 파동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슬릿만 딱 통과를 하게 되면 옆으로 쫙 퍼지는 형태로 나오지만 더블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구면파 두 개가 중첩이 되면서 빛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빛의 파동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냥 선이면은 선이 두 개가 만나면 점 하나만 보이게 되겠죠. 근데 구면파의 파동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반복이 되는, 즉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빛은 이제 파동의 성질도 있고 어떤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다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자, 오른쪽에 구면파 하나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슬릿 하나를 통과한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 다시 구면파를 형성을 합니다. 곧 형성을 합니다. 이게 슬릿 두 번째에서 통과한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자세히 보시면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반복이 되죠. 예, 파동이 두 개가 만나서 중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동인데 특히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가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E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전기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위로 향했다가 아래로 향했다가 위로 향했다가 아래로 향했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그래서 이 전기장과 그 다음에 전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파동 형태로 가죠. 보통 저희가 가시광을 포함하는 광대역에서는 대부분의 자연계에 있는 물질은 이 자기장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전기장만 지금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산과 산 사이를 저희가 뭐라고 하죠? 파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색을 설명했던 것처럼 파장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으면 즉 400나노에서 한 480나노 정도 되면은 블루 컬러가 나오고 480 이상 한 500에서 530, 40 정도가 되면은 초록색, 한 550에서 한 580 정도가 되면은 노란색, 그 이상 파장, 그러니까 600에서 한 650 정도 되면은 빨간색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의 파형, 그러니까 요 그 파장의 파동의 진폭이 크면은 저희가 이제 빛이 세다,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되고요.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려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복잡하죠. 제가 사실은 요 강연에 앞서서 부탁을 받았던 게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미분적분을 이렇게 넣고 말았네요.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딱 하나만 보려고 해요. 이 네 개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거는 맥스웰 방정식 4개 중에서 하나만 보면 돼요. 이 맥스웰 방정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들은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가서는 일반 물리 시간에서 반드시 배울 텐데요. 이 전기와 자기가 빛을 만났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완전하게 저 4가지 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요것만 볼 겁니다. 이 세모를 역으로 세워놓고 여기 점을 찍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수학에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 이렇게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수학적 용어를 써서. 이거는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뭔가의 피지컬 퀀티티, 물리적 함수가 공간 내에서 x, y, g축, 그러니까 x, y, g축이면 3차원 공간을 다 뜻하게 되죠. x축, y축, g축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그 수학적인 함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B 캐피탈 E라고 표현된 거는 앞서서 제가 요 전기장을 표현한 거예요. 빛의 전기장.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의 전기장을 딱 주게 되면은 빛의 전기장이 3차원 공간 내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가 되겠죠. 여기 로우는 차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차지는 이제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죠.
입실론은 이 전기장이 얼마나 그 공간 내에 어떤 특정 물질 내에 분포할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맥스웰 이퀘이션의 첫 번째 식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플러스란 차지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방사되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고요. 옆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은 방사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그 나온 전기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땅콩 모양처럼 나오죠. 그 땅콩 모양이 이렇게 쭉 퍼져가는 겁니다. 제가 포인터로 가리키는 것처럼 쭉쭉 퍼져가면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일까요? 구면파처럼 보일 것 같지 않나요? 구면파처럼 실제로 보입니다. 완전히 구는 아닌데 약간 사과 같은 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원리를 이제 요 분이 제임스 맥스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들으실 이름이에요. 이분이 많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물질은 빛을 만나면 구면파를 형성할 수 있을까? 물질은 여러분들 이렇게 플러스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오비팅하는 전자구름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그 중성화돼 있다, 뉴트럴라이즈드 돼 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니까 그냥 딱 중성 상태인 거죠. 근데 빛이 오게 되면, 빛이 아까 전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오면은 전자는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분극화돼 있다 해서 폴라라이즈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극이 형성이 되고 플러스 극이 형성이 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극이 두 개다 이래서 쌍극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지구에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는 것처럼 전기장 하에 있는 물질은 이렇게 분극이 되면서 폴라라이즈드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서 쌍극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앞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봤던 이런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 상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냥 공간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분극을 형성하게 되고 전기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이 쭉 구면파처럼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플러스가 형성이 되고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빛의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분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빛은 전기장의 파동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면파가 쫙 퍼지게 됩니다. 물질 내에 물질이 빛을 받게 되면 물질 내에 있는 전자 분자들이 분극을 형성하고 분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구면파를 쭉 형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빛이 물질을 만났을 때 물질이 구면파, 그러니까 물질 내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원자 분자들이 구면파를 형성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이런 부피 격차들, 그러니까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록색에는 물질이 있고 파란색에는 물질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기장 파동이 왔을 때 초록색 물질 안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을 다 동시에 흔들어서 구면파를 형성하겠지만 파란색 부분은 구면파를 형성하지 않겠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런 주기적인 물질의 빛이 입사가 됐을 때 어떻게 회절이 일어날지를 처음에 예측하신 분이 이제 로드 라일리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회절이 균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예측을 아주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이 논문이 그때 발표가 됐던 논문 원본을 제가 캡처해서 온 건데요. 연도를 볼까요? 1887년에 이제 예측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었냐면요. 브레이그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자, 보죠. 여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초록색이고 파란색이고 초록색이라고 보면 되고, 초록색, 그러니까 물질 안에 있는 요 구가 떨려가지고 파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빛이 입사를 해가지고 이 물질의 분극을 형성하고 얘를 분극을 떨리게 해서 구면파를 쫙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이 특정 주기를 갖고 있을 때 그 주기의 길이가 요 스몰 d라고 하면
요거 간격에서 파생이 되는 구면파들은 결맞음 돼가지고 굉장히 센 빛 형태로 이렇게 쭉 나가는, 회절이 되는 요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로드 레일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법칙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의 특정 파장이 있고 이 물질의 주기가 있고 이 특정 주기일 때 나오는 구면파들이 보강 간섭을 해서 보강 간섭을 해서 더 큰 파를 형성을 한다. 근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상쇄 간섭을 하겠죠. 그 조건을 브렉이라는 사람이 정립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입사되는 빛의 파장 람다고요. 스몰 d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물질의 어떤 주기, 그러니까 아까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그 주기 d가 되고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입사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각에 따라서 또 이 조건이 달라지게 되고 또 안에 이제 요 N은 굴절률인데요. 물질 안에 이제 물질의 밀도가 높으면은 빛이 더 많이 굴절이 되고 밀도가 낮으면 덜 굴절이 되겠죠. 그래서 굴절률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법칙에 따라서 이 법칙을 만족시키는, 즉 특정 물질의 주기가 주어지고 입사각이 고정이 됐을 때 특정 파장만 딱 회절이 돼서 반사가 잘 될 거라는 요게 이제 브렉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이제 친구인 미국의 MIT 학교의 이제 마티아스 콜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인데요. 요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 연한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이 있죠. 이거 색은 물질 안에 어떤 염료가 있어서가 아니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부피 격자들이 다른 주기로 있을 때 각각 다른 파장의 빛을 회절하기 때문에 나오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에 의한 색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꽃에 굉장히 여러 컬러가 있는 것도 이렇게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구조에 의해서 색을 낼 수가 있다. 그럼 격자가 이렇게 1차원으로 반복만 되느냐? 아닙니다. 2차원으로 반복이 될 수도 있고 3차원으로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1차원 같은 경우에는 빛이 요렇게 입사됐을 때 그거의 반대 각도로만 반사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경우에 한해서 또 반사를 시킬 수가 있죠. 3차원이 되면 어느 각도로 3차원 모든 공간으로 입사를 시켜도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브렉 회절에 의해서 색이 특정 파장의 색만 딱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파장의 색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구현하는 색을 저희가 그 구조색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이 물질이 어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걸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결정. 근데 빛을 반사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광결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부피 격자들을 저희가 광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빛을 반사하는 결정, 그리고 이 주기에 의해서 반사하는 파장이 결정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머니 서랍에 아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대의 어머님들은 이런 것들을 화장대에 하나씩 갖고 계셨거든요. 영롱한 빛을 내죠. 요거는 사실 물질 전체의 구성 성분은 유리예요. 유리. 그럼 유리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영롱한 색을 낸다는 거는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자세히 보면은 구슬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있어요. 저희 같은 광공학자들은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구슬이 어떻게 돼 있죠?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 있죠. 구슬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3차원 내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인 거죠. 이 구슬들이 전부 유리 구슬들이에요. 유리 구슬. 근데 유리 구슬들이 그냥 하나로 딱 그냥 구성이 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유리 구슬들이 이렇게 결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가시광 전체의 빛이 입사를 했을 때 브렉 회절, 브렉 반사가 특정 파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영롱한 색을 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58 보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한 결과거든요. 보면은 유리 결정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렉 반사되는 빛 같은 경우에 그냥 투과되는 거는 빛이 쭉 그냥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브렉 반사되는 거를 보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반사돼서 그대로 나와서 여기 그 정상파를 형성하면서 더 세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그냥 투과될 때는 쭉 여기까지 빛이 들어가지만 이 경우에는 빛이 안 들어가죠, 여기에. 왜냐하면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하나하나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오팔 보석만 저러냐? 아닙니다. 곤충, 나비, 공작새들도 이렇게 색을 내요. 그래서 나비 날개도 보면은 구성 성분은 유리입니다. 투명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나비가 굉장히 예쁜 파란색을 내죠. 그래서 구조를 자세히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랩들이 그 판들이 이렇게 적층돼 있죠. 적층이 주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요건 뭐겠죠? 1차원 광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입사되는 빛에 다른 파장은 그냥 투과를 하지만 파란색 파장에 해당되는 빛만 반사돼 가지고 우리 눈에는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거를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 태양광 밑에 가면은 강한 태양광 빛에서도 파란색만 딱 반사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새거든요. 새도 이렇게 광결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새가 까만색이죠. 까만색이란 얘기는 태양광을 모두 흡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파란색이죠. 파란색입니다. 이건 태양광 중에서도 여러 파장 중에서도 이 푸른색 빛만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가 굉장히 예쁜 파란색 빛을 이렇게 냅니다. 이 녀석이 이 파란색 영롱한 빛을 언제 내냐면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났을 때 마음에 드는 짝에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 광결정을 색을 통해서 내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새도 있고요. 이렇게 곤충도 있어요. 곤충을 이 태양광 빛에서 보면은 굉장히 샤이니한 초록색을 내거든요. 요게 1cm 스케일이고 100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인데 초록색 색이 예쁘게 나오죠. 요거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된 얘 역시도 거의 구성 성물이 유리와 같아요. 근데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색을 내죠. 광결정 색을 냅니다. 공작새 너무 예쁜 색을 갖고 있죠. 공작새 너무 예쁜 색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걸 떼가지고 전자현미경을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나노 구조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더라 결정인데 특정 색을 반사하는 광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멜레온이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색을 이렇게 바꿨죠.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안에 카멜레온이 광결정을 갖고 있어요. 이런 광결정, 동그라미 약간 밝은색 요 동그라미들이 반복이 되죠. 이때 주기는 상대적으로 짧아서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초록색 빛을 반사하는데 이 남자 카멜레온이 마음에 드는 여자 카멜레온을 만나면 흥분을 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하얀색 동그라미를 감싸고 있는 게 혈관들이거든요. 혈관이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밝은색 동그라미 주기 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더 장파장의 빛인 빨간색 빛을 이렇게 반사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 두 가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컬러를 마음대로 바꿔요. 저희는 못하는 능력을 이렇게 카멜레온이 갖고 있게 되고 그 원리는 뭐다? 이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점 하나하나가 구면파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때 중첩될 때 파장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이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광결적 기반의 구조색, 이런 나비가 갖고 있는 구조색과 천연 염료의 색, 요게 멜라닌 분자거든요. 이게 멜라닌 분자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조금 어두울 수도 있고 피부색이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뉘는데 이 염료의 색도 우리가 이제 이런 옷 같은 거를 염색을 해서 색을 내는 것도 이런 멜라닌 같은 유기 분자들의 어떤 고유한 특성,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낼 수 있는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색을 냅니다. 장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구조색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 의해서 색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 오래 있어도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염료에 의한 색은 오랜 기간 태양광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유기 분자들이 깨지게 되면서 손상이 되면서 색이 바래집니다. 저희 옷을 태양광에 오래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면 색이 바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속적인 색이죠. 그러니까 나비 같은 경우에는 구조색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기간 야외에서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에 의해서 이 유기 염료들이 손상이 돼서 색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곤충들, 나비, 곤작새
들은 이 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랜 기간 노출이 되더라도 염료에 의한 색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색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면에 이런 유기 염료들은 색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광결정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바꿔주면은 색을 다이나믹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카멜레온처럼. 근데 저희 옷을 염색을 한 번 하면 다른 색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좀 어렵죠.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다른 염색을 또 입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없이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광결정을 구현하고 싶어 했어요. 이 1986년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구슬을 모아서 인공 광결정을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조립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구슬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랜덤하게 뭉쳐져 있고 구슬과 구슬이 완전히 맞닿아 있을 때 특정 공간 내에 최대 차지할 수 있는 볼륨이 한 62에서 64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슬들이 결정을 형성하고 있으면 최대 74 정도 볼륨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 내에 있는 이 구슬들의 분포를 64로 똑같이 낮춰주자고요. 그러면은 구슬과 구슬 사이가 이 결정 같은 경우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슬과 구슬이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세상은 엔트로피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좋나요? 신나요? 물론 좋아하는 이성인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싫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좀 자유 공간을 옆에 두고 자유롭게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 빼곡하게 모아두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열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엔트로피를 높이고 최대 공간을 최대 어떤 볼륨 프랙션을 부피 비율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연꽃이에요. 연꽃이고 요거는 C방이거든요. 연꽃에 C방 안에 씨앗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씨앗들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씨앗 하나하나가 최대 프리 볼륨, 자유 공간을 차지하고 엔트로피를 최대화해서 C방 안에 C를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번식에 또 유리하겠죠. 귤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귤을 사야 될까요? 밑에처럼 막 랜덤하게 그 뭉쳐져 있는 귤 상자 안에 있는 귤을 사야 될까요? 당연히 위에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트로피가 높고 귤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구슬을 그냥 한 공간에 빼곡하게 모아주면은 구슬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럼 구슬 크기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이 되겠죠. 작은 구슬은 짧은 주기, 큰 구슬은 긴 주기. 긴 주기는 장파장이 빨간색 빛을 반사하고 짧은 구슬은 단파장인 파란색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한 거고, 이거를 이제 고려대학교 서울 고려대학교 KU R&D 센터에서 보면 태양광 안에서 구조색이 보이죠. 파란색, 녹색, 빨간색. 염료에 의한 색이 아니라 구조에 의한 색입니다. 그래서 구조색은 염료에 의한 색과 다르게 영구적이고 가변적인 색공학을 우리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색의 어떤 상식을 보다 더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자리로 오시고 네. 질의응답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보시면서 이제 인사도 남겨주셨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사도 좀 남겨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또 어떤 분이 또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파와파의 간섭을 물결로 보니까 그래프보다 훨씬 잘 이해되네요 라면서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야겠다 말씀을 또 네,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해 주신 이 내용을 네.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영어를 많이 쓰셔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은 했는데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거의 학생들과 같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모르는 수준인데 제가 네. 들었을 때도 잘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색이라고 하면 색상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색의 영역을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은우 학생이 네.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색을 변화시키는 건지 질문을 또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결정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하얀색 구슬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얀색 구슬로 된 광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절의 원리에 의해서 구슬과 구슬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반사시킬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지면은 단파장인 파란색 계열을 반사시킬 수가 있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장파장인 빨간색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그러니까 요 주변 구슬과 구슬 주변에는 혈관들로 둘러싸져 있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만나면 흥분을 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팽창하면서 구슬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붉은색 빛을 내게 되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을 만나면 차분해지면서 구슬과 구슬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 단파장의 빛을 반사시키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를 네. 바꾸면서 색을 변화시키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게 우리 인간한테는 네.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 피부는 광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피부가 이제 색을 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라닌이라는 색소에 네. 의해서 색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다는 거는 빛이 와서 반사되는 빛을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네. 빛이 와가지고 흡수되는 건 못 보고 반사되는 게 저희 눈에 와서 저희가 색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색을 낸다는 거는 그 색을 제외한 나머지 파장은 다 흡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라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멜라닌이 전체 그 태양광 혹은 가시광선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냥 거의 브로드하게 전체를 잘 흡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빛의 파장을 다 흡수하면은 까만색에 가까워지고요. 네. 모든 빛을 다 섞으면 하얀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멜라닌이 많아지면은 그 전체 가시광을 더 많이 흡수를 하니까 점점 검어지고요. 피부가. 네. 그 멜라닌이 좀 적어지면은 그 전체 파장의 빛을 덜 흡수하니까 저희 눈에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더 밝게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멜라닌 색소의 농도를 자유자재로 저희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 네. 저희가 그냥 오랜 기간 태양광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멜라닌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카멜레온보다 색을 잘 못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카멜레온이 한 수 위네요. 저희보다 몇 수인 것 같습니다. 한 수가 아니라 몇 수인 몇 것 수이네요. 같습니다. 네. 그런 카멜레온이 어떤 색이든 모두 따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대요. 형광색처럼 네.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색상도 따라할 수 맞-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보통 그 형광도 사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다 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광이 뭔가 샤이니하게 보여서 다른 파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보는 가시광선하고는 똑같은 색입니다. 근데 모든 카멜레온이 그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네. 카멜레온도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초록색에서 빨간색을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고요. 어떤 종은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종에 따라서 색을 가변시킬 수 있는 범위는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카멜레온이 동일한 모든 색상을 내는 게 내는 건 아니라 아닙니다. 종마다 또 다를 수 좀 있다는 종마다 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주셨는데 네. 교수님께 드릴 질문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네.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고, 어떤 직업과 질문이죠? 관련해서 네. 빛과 공학과 관련된 직업들이 인기가 있다고 얼마 전에 들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이거는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모든 직업군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의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있죠. 디스플레이도 네. 빛을 내니까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공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네. 많은데 태양전지 있죠. 태양전지도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물질이죠. 여기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안에서는 발광하는 소재, 아까 발광이 네. 잠깐, 형광이 잠깐 나왔는데요. 그거를 제어하는데도 또 그 전자 반도체 소재도 들어가게 됩니다. 오. 그런 산업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 네. 뭐 바이오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저희 몸 안에 있는 세포를 보는 게, 세포는 되게 물질이 투명해서 저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네. 잘 보이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형광인 물질을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학과에서 어떤 형광 분자를 합성을 하고 그거를 바이오 물질에 넣어서 바이오 마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데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네요.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그러면, 넓어서 네. 따로 연락을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 10년, 20년 뒤에 어떤 네. 본인의 직업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는 이런 분야가 아마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예상하시기에. 제가 예상하기에 네. 빛과 물질과의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글 글래스 들어보셨나요? 안경으로. 이렇게 안경을, 지금은 안경이 어떤 초점을 잘 맞게 해서 저희 눈을 그냥 잘 보게 하는 네. 원리만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AR, VR 혹은 이걸 믹스된 형태인 XR, MR 뭐 이렇게 부르는 가상현실 세계가 여러분 10년, 20년 뒤에는 더 여러분 일상생활의 저변에 깊이 스며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공학자들은 가상현실 세계를 앞당길 수 있는, 보다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경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거를 개발하는 게 더 각광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는 그리고 이제 뭐 분자 이제 의학 쪽으로도 여러분들 뭐 암도 전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0세 시대가 되면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저희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그런 건강 헬스케어 산업에 보다 더 긴밀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게 뜻하기도 합니다. 네. 암과 관련된 바이오 현상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재료를 개발한다거나, 그거를 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광학기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도 유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너무 많아요. 이거는 사실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의 범위가 또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상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더 궁금하시면 우리 교수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많이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문어가 근육 조직을 이용해 색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문어도 색을 좀 바꿀 수 있고요. 네. 오징어도 비슷하게 색을 바꾸긴 하는데, 문어 같은 경우에 특히 블루문 옥토퍼스라고 해서 굉장히 맹독성을 갖고 있는, 보통 예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독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사실 광결정을 이용해서 색을 내지는 않고요. 다른 원리군요. 예, 저희 멜라닌처럼 그런 색소를 이용해서 색을 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색소가 굉장히 영롱한 파란색을 내는데, 그 파란색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빛은 다 흡수를 하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어 같은 경우에도 색을 쉽게 얘기해서 피부 뒤쪽에 감추고 있다가 뭔가 목적에 의해서 염료들을 피부 쪽으로 빼내는 이런 독특한 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멜라닌을 피부 표면에만 딱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고 그 피부 안에 감추거나 이러진 못하거든요. 네. 근데 문어나 오징어도 약간 비슷하게 합니다. 오징어도 비슷하게 염료를 안쪽에 감추고 있다가 뭐 어떤 보호색을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녀석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뭐 흑색하고 비슷한 염료를 갖고 있는 색을 냈을 염료를 갖고 있는 걸 피부 쪽으로 뺀다거나 요렇게 약간, 그래서 구조색인 듯 아닌 듯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염료가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바꿨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색을 내니까. 그럼
제가 이제 굳이 얘기를 하면은 염료와 구조새 어느 중간에 있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어와 오징어는 이제 염료와 구조새 그 어느 중간쯤에. 제가 사실 이거를 분류하는 거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이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어느 지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문어는. 네, 충분히 아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도 올려주셨고 네. 흥미로운 강의 감사하다고, 또 교수님 설명이 좋은 자료도 있고 강연 자체도 너무 흥미있어서 재밌으셨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네. 이해도 잘 되고 재밌었다는 채팅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강연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뭐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 실시간 생중계된 영상이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한번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은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